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꼼수 탈당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가 어제 심야 회의까지 열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법안 반대 입장이란 변수를 민형배 의원의 탈당 카드로 대체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안건 조정위 법안 통과 여건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사안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 전 의원님. 진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정의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사실은 이 안건에 대한 숙려 기간을 두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시켜서 법사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처음에 4대2로 만들어서 강행 처리에 첫 수순을 밟으려고 하다가 이 양양자 의원이 나는 이런 법에 도저히 동의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현재 있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민형배 의원이 그럼 탈당해서 그 사람을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둘 때 그 사람을 야당목으로 해가지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4대2로. 그러니까 심지어 정의당에서조차도 이 상대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거는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러라고. 정치가 아니고.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 일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가? 저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보면 양양자 의원한테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이것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시키지 않으면 문정부에 있는 사람, 민주당에 있는 사람 20명이 감옥 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무슨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한다라는 얘기가 양양자 의원 입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정말 패가망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정치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네, 서 부대변인님. 네,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민형배 의원이 말하자면 검찰 개혁에 대한 말하자면 배수진을 본인이 용기를 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육지책을 짜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중에 하나 18개부 5처 18청으로 구성된 정부 구성원 중에 검찰청은 18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나서서 권력의 구조, 사법개혁의 구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조직이라는 정부 공무원들이 온통 일어나서 지금 볼때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해서 말하자면은 입법부의 재량권에 대해서 막아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는 진행하는 시간은 없고 이걸 진행해야 될 당위성들이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양양자 의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분이 민주당의 말하자면 전략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 최근까지 있다가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탈당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양양자 의원이 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에 배치가 됐는지
그 얘기를 충분히 알 거예요. 그리고 저 문건 자체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재원 의원이 저 문건이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서 조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한 대로 그 뭐 20명이 수사 받게 되니까 뭐 검찰 개혁 안에 좀 협조를 해달라, 그건 확인된 바도 없고 본인의 주장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얼마만큼 선택적인 기소 이런 걸 남용해 왔냐, 이런 걸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이 되고, 뭐 국민들께서도 지금 국회가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영배 의원이 어느 정도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법사위에서 안건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있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는 부분들은요, 또 이제 다른 의원을, 양양재원 말고 무소속을 다른 분을 데려오려면 국회의장한테 다시 또 이렇게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어떤 국회의장에 대한 배려도 있었고, 또 절차적인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판단하에 민영배 의원이 저렇게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탈당 소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강제 사보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는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영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이번 사안을 편법이자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박병석 의장에게 강제 사보임을 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도 연기한 상황이라 박 의장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순방을 가면서 그 사회권을 넘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기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다수당인 이제 김상희 부의장이 있는 여당에 넘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마 본인이 이런 상황을 계속 그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방치한 채로 해외 순방을 간다.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 외교 마지막 중에 지금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스를 만난다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의회 관례로서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안 가고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요청한 내용은 뭐냐면, 예. 이렇게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해가지고 안건 조정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보임 시켜달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옮겨달라, 그래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합니다, 사보임을. 그런데 어떻든 이제까지 그 박병석 의장이 해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 일단은 이 조치보다는 가급적이면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예. 또는 절충안이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협상을 추진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요. 일단 이 안건이 여야 간의 합의가 될 수가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회기를 언제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상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선포를 하지 않으면 5월 2일까지 회기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회기를 잘라라.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켜가지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계속 지금 의장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지금 자당 내에서도 이거는 정말 정치가 아니고 패가 망신이고 정의당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얘기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런 강경파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전문가 단체, 시민 단체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계속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처리를 지금 추진하려고 절충을 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수완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또 살라미 전술에 동참할지 여부가 변수가 될 텐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내일 본회의 소집을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박병석 의원님을 압박을 하지는 않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좀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경파만 이거를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그건 좀 바로잡고 싶고요. 의총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90% 이상 만장일치로 검찰 개혁은 동의를 얻은 겁니다. 그다음에 일부 이제 민영배 의원에 대한 탈당까지 불사하면서 이거를 배수진을 친 부분에 있어서 뭐 이상민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께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정의당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권선동 의원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전에 저희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그렇게 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야당 신분으로서 권선동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세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늘 이게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국회의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뭐 172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 뭔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대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검찰개혁의 부분들을 오랫동안 십수년을 논의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완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국회의장한테 설명을 지금도 드리고 있고 이 필요성에 지금 의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지 않으면 이 법은 영원히 통과될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기소의 분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당위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재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셨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확고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무리 없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정의당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오늘 조간신문들에서도 대부분 꼼수다, 무리수 이런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입법을 강행한다면 6일 지방선거에서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고려를 하면서 가는 입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안의 어떤 진행들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조금 뭐 실익이 없다라는 평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개혁을 멈출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을 다시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그랬던 겁니다.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의식하고 어떤 우리들의 개혁의 부분들을 국민이 명령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을 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걸 이제 와서 하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대선 이후에 반성하고 어떤 선거의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개혁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고
완수해내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이런 역풍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역풍의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 국가의 이익에 이 법이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할 때요. 그 유예 기간을 얼마를 뒀냐면요. 대공수사권 하나만을 가지고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많이 가져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옮기게 되는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3개월의 유예 기간 그리고 다른 뭐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다 충돌이 돼가지고 도대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추진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대체 저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딱 양양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방의원들이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내가 감옥 가는가 안 가는가 한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 이거를 방어해야 된다. 거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법조 전문단체에서 이 문제는 지금 정당 간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인권으로 봤을 때 절대 추진되면 안 된다는 문제 여기에 이제 그 공통된 인식의 지점이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민주당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 개파가 있느냐 그랬더만 검수완박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명히 봐도 보여지는 것이 조홍천 의원, 이상민 의원은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빨리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뭐 생존권을 해서 한다? 그건 아니죠. 20명 얘기를 양양자 의원의 얘기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건 정치보복입니다. 저는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얘기했던 검찰 개혁을 앞두면서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 운영의 대들보를 빼는 거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새로운 정부의 대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을 이용해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국민들은 정치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어느 새로운 정부가 검찰을 대들보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18개 부처를 통해서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경제부처가 대들보가 돼야죠. 그런데 사장의 검찰을 가지고 대들보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양양자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을 우리 측에서 만약 했다면 그런 정치보복을 얘기를 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현재 좀 이런 말들은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예.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김혜영 전 의원.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잖아요. 사법 영역에서 본인들이 칼을 2개를 들고 있는데 수사기소 둘 다 들고 있고 싶다. 수사를 경찰한테 내 칼을 주기 싫다.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법 영역만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다 법조인들이 사회 전반의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옮겨가는 것이고 3개월 유예 기간이 아니라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는 10년 동안 논의돼 왔고 심지어 2018, 19, 20년 국민의힘하고 3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왔던 거예요. 갑자기 한 대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이런 당내 비판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전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이거를 거둬라. 국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일부는
찬성하신 분도 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검경 수사권 분리를 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보태겠습니다. 뭐 법조인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법조인의 기득권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에 중대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데도 수사를 할 데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발의 권한, 고발을 갖다 검찰한테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의 지능범죄 중에 가장 교묘하고 피해가 막대한 게 주로 펀드나 증권 관련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무수한 사건을 가지고 증권시장에서 소위 이제 사기성 상장 정보 이런 것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법조인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시장과 그 법과 관련된 기관 내에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엄청난 국민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야 검찰을 해체해놓고 이후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게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는 생각이냔 말이에요. 검찰 해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수사권을 이게 경찰한테 넘어가면 이게 검찰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소권은요 대단한 겁니다. 형사 절차상 아무리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의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수사 자체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금융범죄 하는데 검찰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민을 생각했으면 수사를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범죄 수사, 지능범죄 수사 경찰에서 검찰보다 55배, 많게는 200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은요 지능범죄, 사이버 수사, 과학 수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렇게 특화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꾸 검찰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수사 자체를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에 같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함께 협력해서 수사하는 부분들이 외국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체는 검찰이 본인들의 칼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수사라는 그 칼을 경찰한테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두 개를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기소권이라는 더 큰 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본인의 기득권, 이미 권력 구조가 돼 있는 부분들을 놓기 싫다. 그게 지금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 온 나라가 검찰 때문에 시끄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넘게 수사했고 최근에도 6개월 이상 수사했던 문제예요. 전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상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가만히 손 놓고 있고 이거 고발 들어왔으니까 경찰 한번 수사해봐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지금 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야 검찰 당신들 나쁜 놈들이야. 모든 게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니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면 황모 의원 같은 사람은 그거 그냥 증발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증발되면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사 6대 범죄가 경찰에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없을 수 있다 했던 것이고요. 보십시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이 선택적 기소들을 해왔던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문무일 총장께서 사임하면서 예전에 용산 참사 문제, 그다음에 BBK 문제, 김학의 사건 부분들을 사과를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해왔던 것이다. 그게 왜 권력이 주치는다 보니 본인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최근에 2007년도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 때 이명박 정부 당시 BBK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도에 검찰이 특별수사청 했을 때 무혐의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특검을 요청해서 특검을 했어요. 그런데 정호영 특검에서 어떻겠습니까? 무혐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BBK가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정권의 이런 권력에 눕는 것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십몇 년간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좀 나누자라는 게 뭐 대단히 뭐 이게 뭐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는 걸까요? 저는 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입장이 워낙에 달라서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인데 그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게 또 180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또 여기서 무소속 양양자 의원, 뭐 아까 말한 당내 반대 여론도 있어서 180석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180석에 굳이 그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소위를 계속 지금 새벽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우리 당의 입장을 절충하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말하자면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국민의힘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적 심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건 절충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라는 부분들은 아니 저기 180석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막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좀 뭐 소모적인 시간들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80석을 가지고 여기저기 의원들을 뭐 끌어들일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절차에 따라서 회기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통과시키는 것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살라미 전술 회기 쪽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예. 여러분들의 설명드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그러니까 상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지금 이제 의장이 고심하고 있는 과정이고 상정이 되면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의당, 야당 의원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무한정 끌게 되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그 숫자가 180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박병석 의장까지가 그것을 중단시키겠다고 표결을 해도 179석분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 뭐 정의당, 국민의힘이 어떻든 이 법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럼 회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근데 지금 아직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통상의 회기는 임시국회는 30일입니다. 그래서 회기 공표를 하지 않으면 2일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아직 지금 의장님이 이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어디까지다라는 것들을 얘기 안 해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번 회기는 4월 3일 날 시작돼서 뭐 4월 며칠 날 끝난다라고 하면 거기서 회의가 종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어려우니까 그 회기를 자르는 방법을 통해서 강행을 하자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5월 2일 날 지나가지고 5월 3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5월 3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정부에 이송되는 시간이 하루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5월 5일 이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공표까지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두고도 서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민주당의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으면 사표 수리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모수 총장한테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에 가서 최대한 잘 설득을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실제로 이게 문재인 정부에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넘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진짜 바로 공포할 것인가, 이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실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광주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이 SNS에 공개했습니다. 예. 조 고검장이 김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라면서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이렇게 되묻는 문자 메시지였는데 이 문자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 문자를 이렇게 실명과 함께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모든 권력 위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부 기관입니다. 행정부라는 거는 입법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권력기관에 수사를 줄지 공소제기였던 그런 부분들은 입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위임된 권한을 위임사무로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은 행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해라라고 정부 입법부가 그걸 정해서 주면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그런 어떤 헌법기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말하자면 검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현재 국가공무원인데 현직 의원한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검사로서 뭐 국민이 두렵지 않냐 그런 거는 적절치 않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또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제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법원 행정처라는 거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 얘기를 검찰도 하고 법원 행정처도 하는데 공수처 통과 당시에 영장 청구권에 관련해서 헌재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었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가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의 어떤 요구, 가치관에 따라서 고려해서 수사 공소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 그건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이걸 따라라. 이제 행정부는 그걸 따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견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데요. 판단하는데. 헌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지금 검찰은 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역 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한테까지 문자를 보내서 따져보면 압박을 하고 있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될 당위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당입니다. 국회 172석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라는 분이 원래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사법 체계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 당연히 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고 법원 행정처장이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률을 심의를 할 때, 안건 심의를 할 때 이 법률안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원의 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 나와서 법원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김용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처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회가 그렇게 우습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의견 얘기해도 되냐? 아니 법원 행정차장은 법원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반대로 김용민 의원은 그럼 대한민국의 이 상권 분립 체계가 그렇게 우습냐 이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당신들 국회를 우습게 봐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사사법 체계의 당사자인 한 사람,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광주고검장이 얘기한 게. 근데 본인은 워낙 김용민 의원하고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소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친한 사람이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민감한 시간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나라의 상권 분립 체계 그리고 이 법과 관련된 국익과 국민, 왜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건 뭐냐면요. 당파적 견해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가 국민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저는 더더군다나 이 김용민 의원은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헌법을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야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김용민 의원이 뭐 윽박 지르듯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냐, 뭐 국회의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니겠죠. 부드러운 태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윽박 지르듯이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처장께서는 그 발언 중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뭐 논의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따지고 보면 이제 검사들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김용민 의원한테 그것도 국회 국민의 대표는 입법부인 의원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잘못하면 검사잖아요. 지금 검사는요 누구든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압박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울시장 공천 배제 관련해서 지금 박주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이 문제를 심야의 회의를 열고 계속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파 갈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아쉽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근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던 게 전략공천위에서 결정한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새 나오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통상적인 전략공천회의에서 하면 이게 이제 비대위로 조용히 넘어와서 비대위에서 그런 결정들을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면 되는데 그 과정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불거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대신 두 번째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영길 전 대표나 뭐 박주민 의원이나 여러 이제 그 후보군들이 지금 경선을 위해서 등록을 해놨는데 예. 이게 시간이 길게 남았었다면 뭐 말하자면 뭐 누구를 배제하고 해서 전략을 누구를 세우겠다 이런 거 가능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현재 경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당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나 박주민 의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략지역구로 선택된 지역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박영선 전 장관도 있고 뭐 정세균 후보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인물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경선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일반적으로 흥행도 되고 납득하기 좋을 텐데 갑자기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왜 그렇게 이제 배제 조치를 결정했는지 부분은 개파 부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대위에서 오늘 12시에 이제 도시락 오찬하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뭐 경선 방식으로 가는 이렇게 흥행을 위해서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마땅히 오세훈 후보와 맞설 만한 상대가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거는 사실은 전략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권위를 부여받은 조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선출된 권력이 아닌 조직이 또 당의 전략공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공관위에서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민주주의 룰 그리고 당의 운영 관행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출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 비대위가 또 구성한 전략공관위가 자의적으로 충분히 경선을 하겠다는 후보가 존재하는데 당신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당을 그냥 뭐 자기 사당처럼 그냥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당에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평상시 같지 않은 결정을 하는 권한들을 당원들이 위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은 지금 전략공관위가 이렇게 관행과 당 운영의 기본 룰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 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주민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억울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적어도 이렇게 당을 운영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 내 이번 전략공관위의 공천 배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비판에 합류했는데요. 들어보고 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 고무줄 잣대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모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혁신 비대위를 흔들지 말라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관위의 결정이 개파 갈등의 결과냐, 혁신 공천의 결과냐 어느 쪽이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개파 갈등의 결과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선을 해버리면 개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단수 공천을 하거나 누굴 찍어서 할 때 개파를 고려했다 하는 것이고 한 바구리에 여러 주자들이 나오면 다양한 개파들이 와서 경선을 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 선택을 받으면 그런 논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략공천위의 결정이 좀 아쉽다 얘기고 저는 그렇습니다. 20대의 박지원 위원장이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당이 젊은 청년을 저희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세웠을 때는요. 예. 쇄신의 목소리, 혁신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께서 좀 뭐 마뜩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의 젊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하는 부분들이 민주당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공천 배제가 그래서 개파 싸움을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개파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 양상이 그렇게 가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이재명 후보와 상임고문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것은 꼭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당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차기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당권을 갖고 소위 이제 뭐 공천 문제하고 또 연결된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양상은 분명하게 이제 개파적 대립 과정이라고 봐야지는데, 근데 이제 명분 없이 개파 싸움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균열이 굉장히 커져요. 그다음에 수습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보면 실제로 명분이 없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저희 당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파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의 과정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 당 외에 있긴 합니다만 손혜원 전 의원이 이 초선 의원들과 모종의 명분을 만들어서 윤호중 위원장이 내리려고 하는 결론이 박주민을 살리고 송영길을 내친다. 이런 주장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비대위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 의원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박주민 의원 배제 둘을 했는데 또 거기서 또 해서 누구를 고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초선 의원들 또 면담을 하는 부분들은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반발하는 부분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위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건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선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12시 오늘 이제 거기 최종 결론이 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흥행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